새로운 바람을 몰고 다니는 독고다이. 그래서 바람, 항상 외로운. 바람 잘 안 불더라고요.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인 것도 있고요. 또 의외였던 것도 있고. 좀 의외였던 거는 사실 그 어제 좀 반도체가 의외로 선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간밤에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저는 사실 오늘 와 이거 좀 선반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었고요. 오전만 하더라도 그 반도체 쪽 상승이 생각보다 세지 않아가지고 역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장이 이제 흐르면 흐를수록 상승폭을 키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요건 약간 좀 의외였고요. 그리고 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간 거는 이게 약간 가십거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뉴욕 증시 마감 후에 그 리비안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오늘 좀 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근데 전체적으로 요즘에 조금 힘든 게 피곤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나 내리나 일단은 상승 종목이 계속 적어요. 예, 상승 종목이 계속 지금 적은.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뭐 평균적으로 그냥 셋 중에 하나 오르는 장이 그냥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수 오르고 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네. 내가 오늘 그 셋 중에 오르는 한 종목을 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오늘 그 시장 지수에 따른 체감을 결정하는 그런 패턴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시장 대응은 굉장히 좀 어려운 좀 그런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시장이 뭐 주는 힌트는 여전히 뭐 이제 그냥 반도체 중심으로 여전히 좀 논리가 좀 형성되는 것 같고, 이 반도체 중심의 이제 논리에서 시장이 좀 벗어나야지 좀 체감 지수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이제 그런 모습은 안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썸네일하고 제목이 어제 걸로 나가는 것 같은데 PD 확인해봐요. 지금 뭐 출연진도 그렇고 오늘 우리 자, 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주연 대표는 어땠어요? 네, 뭐 오늘은 확실히 월요일, 화요일이 너무 썩은 장이라 그런가 썩은 장이. 진짜 월요일 날은 이건 무슨 일이지? 갑자기 주말간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장에 이제 그 뭐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종목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장이 좋아서 엔비디아가 이제 움직여줬기 때문에 뭐 반도체 섹터 단도 나쁘지 않았고, 또 오전에 반짝 잠깐이긴 했지만 뭐 화장품 섹터 단도 좀 움직여줬고요. 뭐 썩 나쁘지 않은 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선택과 집중을 얼마나 이제 잘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하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아직도 돌파 매매는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0개 중에 7개는 돌파 때리면 바로 꺾어지는. 짱돌 날라오면서 그냥 찌그러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박현상 차장하고도 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그거잖아요. 그 이주연 대표도 오늘 아침에 얘기했고 네. 세지 않은. 네. 그러니까 이게 돌파를 쉽게 신고가 따라갔어도 이게 금방 꺾일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약한.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투심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돌파할 때 이렇게 우르르 붙었다가 하도 피를 봐서 그런가 사람들이 이제 안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시장에 이제 중심에 있었던 종목들, 뭐 거래대금 상위 한 10개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에 뽑아줄 때 잘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뭐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고 신고가로 들어가는 종목들 단에서는 그나마 할 만한 게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 글쎄요. 그 들고 있으신 종목들 오른 분들은 아마 오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우리 조성호 부장께 질문을 좀 드리죠. 오늘 리비안이 뭐 폭스바겐의 투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뭐 장중에 60 마감 후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한 60% 70%막 이렇게 급등을 했던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관련주들에게 오늘 혜택이 좀 돌아갔나요? 분명히 리비안 좀 관련주 쪽은 확실하게 움직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작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건, 자, 이 영향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는 전이되기를 바라는 좀 그런 심리가 좀 있으셨을 건데, 거기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오늘 그 리비안이 이제 장후에 그 폭스바겐 투자 이제 소식에, 이게 이제 에코캡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하락한 종목인데 오늘 쫙 하게 되면 시가가 상한가 마이너스 1틱으로 시작을 했고 바로 닫았어요. 에코캡은.
그러니까 에코캡은 리비안 스웨즈로 거론된 대표적인 종목인데 얘들이 뭘 하냐면 그 자동차용 전선 그리고 이제 벌브죠, 그러니까 램프 그리고 이제 소켓 요거 이제 합친 거를 인서트 그로맷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리비안에 이제 납품하는 요런 이제 그 이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튀어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이 뭐 장중 매물 공방을 치고받으면서 24%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DIC 같은 경우에도 윗골을 달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들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몇몇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고 뭐 알맥 같은 경우에는 음봉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에코캡이 이제 리비안이 직접 납품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DY 같은 종목도 리비안에 그 대표적으로 직접 납품하는 리어 와이퍼 모터를 납품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비안에 직접 납품하는 그 종목은 이제 에코캡하고 DY가 있는데 에코캡은 거의 점상으로 가고 이제 DY는 이제 윗골을 맞고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 아직 뭐 온도 차는 있기는 한데 어쨌건 이제 오랜만에 모처럼 2차 전지 쪽에 뭔가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긴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이 영향으로 내친 김에 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가보았으면 어떨까 했는데 예를 들면 삼성 SDI가 이제 리비안하고 좀 이제 밀접도가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도 이게 안 받아요. 약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긴 뭐 배터리를 직접 납품하는 업체들이 가장 큰 관련이 있긴 하겠네.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여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예, 논리가 여기까지 안 오니까 이제 사실은 오늘 좀 장중에 이제 이런 어떤 리비안 효과로 해가지고 시장 분석을 일단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은 다 그렇게 이제 기정사실화 해갖고 움직임을 이제 포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2차 전지에 뭔가 좀 훈풍을 이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이슈로 보느냐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얘기들이요.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쉽게 끝났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오늘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만약에 오늘 반도체가 오늘 이렇게 강하지 않고 조금 주춤했더라면 그럼 뭔가 좀 더 또렷했을 것 같다. 그렇지. 우리가 계속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게 반도체 주로 돈이 쏠리면 2차 전지 쪽은 돈이 좀 빠지고 예, 맞아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이 빠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리비안 관련 이슈로 관련주가 직접적으로 일단 급등을 했는데 오늘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힘이 별로 없었더라면 그런 상황에서 얘들 종목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을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반도체가 주춤했는데 얘들이 만약에 자극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런 논리가 확산될 수가 있었는데 원체 오늘 뭐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이제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본 거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러면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를 한 이유는 뭘까?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폭스바겐이 전기차 만드는 어떤 기술적 한계를 느낀 거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던데 네. 폭스바겐이 뭐 그 정도일 건 아닐 것 같고 뭔가 예. 전략적 어떤 이득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장중에도 많이 들어가지고 폭스바겐이 이제 그 전기차 만드는데 뭔가 한계를 느껴서 그래서 이제 리비안을 택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골프나 정말 그 폭스바겐 브랜드의 자동차를 생각하신다면은 뭐 일견 그런 이제 좀 시각이 이해가 됩니다만은 폭스바겐 그룹이란 말이에요. 폭스바겐 그룹이라고 하면 요거 사진 한번 요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폭스바겐 그룹에는 물론 폭스바겐 그 자체 브랜드가 있기도 하지만 아우디도 있고요. 벤틀리, 부가티, 람보르기니, 포르쉐 명차들 브랜드 다 갖고 있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런 폭스바겐 그룹이 정말 하드웨어적인 거에서 정말 기술력이 딸려서 리비안에서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요걸 이제 조금 이제 추정을 해보면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한계보다는 하드웨어는 우리가 뿌릴 게 없다. 요런 이제 판단인 건데 역시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간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부과되는 거가 뭐죠?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이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이런 쪽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통의 그런 내연차 브랜드가 그 정도 많이 진보를 하지 못한 상황인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택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왜 그게 리비안이냐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폭스바겐의 요 이제 리비안 투자의 이 플로우를 보면은
이날 인터뷰에서는 차량 소프트웨어와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을 공동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리비안의 이제 그 지분을 처음에는 인수를 하고 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 이건데 지금 기존 대주주가 누구냐? 아마존이라는 거죠.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넘버원의 아성을 갖고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갖고 있고 초거대 언어 모델로 따지게 되면 지금 어느 빅테크 기업보다 많은 거대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가 온 것 같아요. 예.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배송 봉고 예. 그거 주문 엄청 했다가 그거 물량 확 줄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마존이 기존 16% 지분을 보유해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네. 아 여기까지 포석을 둔 것 같구나. 아마존과의 전략적 제휴. 예, 결국에 이제 전기차도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이지만은 결국에 온 디바이스 AI로 확장을 하게 되면 자동차도 하나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좀 이제 그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제 폭스바겐을 이제 위시로 해가지고 전통의 내연차 쪽은 사실 그쪽에서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테슬라를 바라봤을 때 얘들은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 뭐 단차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어떤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는 저 명차 메이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긴 하지만 그 테슬라를 이제 그 했을 때 그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중국 쪽에서 모멘텀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더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결국 빅데이터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폭스바겐의 포석은 바로 이쪽에 있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폭스바겐이 야 허우대는 내가 제일 잘 만들어라고 자신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 이 소프트웨어 쪽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리비안을 파트너로 택한 것 같고 그 리비안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네. 실적도 안 나오고 하니까 주가도 뭐 10분의 1 토박이 나고 근데 여기에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폭스바겐의 투자 소식이 딱 터지니까 시간에서 막 이제 50%씩 폭등해버리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근데 오늘 이제 본장에서 미국에서 그게 어떻게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게 내일 시장 뭐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테슬라도 이제 중간 판매 그 뭐지 도매상들 네. 그 없이 직거래를 하겠다 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X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 생각도 드는데 아마존의 네. 판매를 또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건 우리들의 뇌피셜이지. 그쪽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근데 엮으면 엮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 공동 주주로서 이제 서로 손을 잡고 그렇죠. 회사를 잘 해보자 이런 거예요. 어차피 아마존 입장에서 리비안에 거금을 투자했는데 주가 왕창 빠져 있잖아요. 얘들도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플랫폼 활용해서 폭스바겐의 기술력과 뭐 이제 리비안과 우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결합해서 좀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만들어서 뭐 아마존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뭐 플랫폼으로 뭐 판매를 할 수 뭐 가능한 얘기 같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 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어쨌건 이것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업체들 큰 뭐 이건 없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뭐 양극재니 뭐 이런 쪽들도 에코프로 봐도 오늘 딱 밀렸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 뭐라 그래요? 이 실리콘 음극재 네. 이쪽 업체들은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주전자재료도 그랬고 이노빅스 네. 뭐, 미국에서 이노빅스가 미국의 이노빅스 우리 시장에는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음극재일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사실은 2차 전지의 그 사실 60% 정도가 양극재가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우리 2차 전지는 그 양극재의 논리로 계속 움직였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특히 소재 쪽에서 이제 음극재 관련한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를 그냥 그리 이제 붙인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음극재가 뭐 요즘에 부각받는다고 해서 양극재 비중이 떨어지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굳이 이제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의 양극재 중심의 시장 논리에서 가장 이제 그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쪽은 원료 쪽에서 리튬 가격의 변동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관련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커졌고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흑연이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 이제 물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에 비해서 일단은
가격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요 관련한 쪽이 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실적 가시성이 뭐 좋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자면은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음극재가 배터리 쪽에서 실질적으로 좀 중요도가 높아지는 몇 가지 근거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음극재가 배터리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양극재에서 이제 발생되는 리튬 이온을 음극재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음극재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충전 속도나 수명에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논리를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가장 좀 많이 우려했던 게 뭐였죠? 일단은 배터리 용량을 무지막지하게 늘릴 수 없는 그 어떤 구조적인 한계.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전 인프라 뭐 설비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좀 한계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제 어떤 그 소재의 밀도를 높여가지고 효율을 개선하는 쪽으로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으로 본 게 이제 충전 속도를 빨리 하는 쪽으로 좀 어느 정도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음극재 좀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 좀 많이 부각받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그 고밀도 실리콘 음극재 쪽이 많이 부각이 이제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음극재보다도 뭐 효율이 거의 뭐 10배 가까이 뭐 좋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부각돼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좀 확산이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일부 소재 쪽만 움직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좀 수급적인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이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오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한 달 반 전, 거의 2달 전서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좀. 근데 어쨌건 이런 거 보면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네네네. 뭐 이런 쪽을 보면은 2차 전지 쪽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네, 그걸 그렇죠. 들고 있으신 분들은 네, 보는 네, 분이나. 네,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2차 전지주는 지금 좀 헤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사실은 올해 봄부터 2차 전지는 이제 저점이라는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이제 좀 매수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안 오르니까 이거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전자 재료나 이런 좀 뭐 2차 전지 소재 쪽 보면 오른 것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PNP도 그렇고. 배터리 장비 쪽에서 일부 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2차 전지가 지금 좋은가 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코덱스 2차 전지선 그러니까 ETF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체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건 꿈쩍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당장에 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뭐 여전히 꿈쩍을 안 하니까 올라가기가 좀 어려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 뭐 소재 쪽이 아무리 백날 급등해봐야 크게 이제 그 업종 지수를 올리지는 못해요. 근데 2차 전지에서 우리가 확실히 좀 가져볼 만한 것은, 결국 이제 그 작년 초에 이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저점 부분에서 항상 리바운드가 나오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항상 그런 거죠. 이번엔 진짜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논리로 이번엔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또 이제 저점으로 내려가는데 또 여기서 또 리바운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반도체가 좀 쉬어졌다면 어땠을까라는 게 더 아쉬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들, 특히 이제 대형 2차 전지 쪽이 그랬을 때 정말 어떠한 좀 움직임을 보였을까. 만약에 반도체가 쉬었는데도 리비안이 그랬는데 얘들이 안 움직이게 되면 아직 시간 더 필요하겠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뭐 오늘 밤에 그 리비안의 이슈를 뉴욕 증시에서 어떻게 확대 재생산해 주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이제 관련한 아침 방송에서 또 그 이슈를 또 이제 다루실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좀 뭐 일단은 비관적으로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즘 시장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왠지 삼성전자나 2차 전지는 안 되는 논리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느낌이고,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 한미반도체는 자꾸 되는 논리를 찾으려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중요한 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어쨌건 지금 밸류에이션이 2년 전으로 회귀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2년 전으로 회귀해 있는 건 사시리고, 물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뭐 여전히 뭐 50배, 60배 이럴 수 있으니까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즘에 PER 없는 주식도 막 올라가잖아요. 매출 1원도 안 나오는 게 뭐 모멘텀으로 뭐 미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또 뭐 그렇다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다, 꼭 이런 쪽에 좀 논리에 갇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실 2차 전지야말로 좀 단기적으로 올라와줬으면 하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좀 물려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물려서 예. 좀 안타까운 뭐 다 물린 분들이 다 안타깝지만 예, 여기 예. 너무 많이 고점에 물려서 예. 근데 어쨌건 간에 밸류에이션이 2년 전으로 회귀를 했죠. 주가도 그때로 다 회귀를 했죠. 그다음에 작년 4분기부터 어쨌건 실적을 저점을 찍고 이제 돌아서는 국면이고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분석들을 보게 되면 좀 3분기부터는 좀 눈에 띄는 실적 반등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주가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시겠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요 저점 부분에서 이제 리바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따져보면은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리바운드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매수해서 뭐 리바운드를 노리시는데 또 이제 도로 이제 맞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이제 제한적인 구간에서 일단 뭐 트레이딩을 하면서 목을 축이실 수는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움직이려면 저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유동성이겠죠.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좀 또렷해지는 거. 왜냐면 우리 시장의 지금 수급적인 논리가 어쨌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유동성이 적으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를 같이 사줄 만한 돈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수급의 시속 게임인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가 수급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얘도 이제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차 전지도 이제 좀 뭔가 좀 새로운 간판이 좀 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작년에 있었던 대시세 쪽에서는 이제 양극재가 중심이 되는 논리로서 이렇게 이제 움직였었는데, 그럼 2차 전지가 이제 새로운, 근데 음극재는 지금 업종을 못 끌어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종목만 움직이고. 그렇다면 2차 전지가 향후에 좀 뭔가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생각, 시나리오가 맞아 들어가서 시세가 나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저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요즘에 내심 조금 요게 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ESS입니다. ESS. 전력 저장 장치.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면 이건 결국 이제 AI가 돌고 돌아가지고 어딘가 자꾸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력 수요의 폭증,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주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신재생 원전까지도 막 건드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신재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발전된 것을 저장하려면 ESS가 필요하고, 그럼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이제 눈에 띄게 좀 늘어나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게 좀 새로운 간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와 거의 뭐 유사한 과정을 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차에 실리냐 아니면 어디 이제 보관되느냐 뭐 이런 차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내심적으로 ESS 쪽이 좀 새로운 간판의 좀 어떤 후보군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직 좀 보수적인 시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런 거는 어떨까? 그 27일인가? 그 언제죠? 그 바이든하고 저 트럼프 TV 토론, 대선 토론. 그 이후에 뭔가 바이든 쪽으로 승기가 잡힌다. 이러면 이것도 2차 전지에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 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저는 지금 뭐가 나오던 간에 2차 전지는 그냥 반등 정도는 잡힐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도주 예전처럼 주도주 정도까지 안 된다. 바닥을 일단 잡아주는 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일단 추세를 상승으로 쫙 돌려서 달리기에는 실적이 일단 숫자가 찍혀야 돼요. 1분기 그렇지.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뭔가 개선되는 게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테마주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뭐 초전도체처럼 완전 꿈과 희망을 먹고 출발을 한 애들은 끝까지 꿈과 희망으로 가면 되는데, 얘는 태생 자체가 이제 산업의 성장, 뭐 대박이 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뭐 그렇지. 산업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랑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땐 숫자로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2차 전지는 움직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뭐 음극재라든지 뭐 PNT처럼 아니면 이제 그 전해액처럼 진짜 그것도 지금 꿈과 희망이지 않습니까? IRA 때문에 그렇지. 이 수혜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움직이는 거 말고는 2차 전지에서는 지금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주가 이제 다시 이때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 아까 얘기하신 그 ETF 그것으로 확인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업종 전체를 추종하는 것은 이제 그 2차 전지 ETF를 보면서 추이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전자 재료가 오르니까 2차 전지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이제 2차 전지 ETF는 2차 전지의 그 대표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이제 뭉쳐서 어디로 향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이제 ETF를 전 중심으로 2차 전지 흐름을 이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오늘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 2차 전지주들이 못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 부진한 모습인데요. 근데 얘들이 일단 고개를 드는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좀 그런 걸렸으면 하는 좀 제목은 좀 ESS 쪽이 좀 걸리면 그래도 좀 이전보다는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왜냐면 새로운 신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전기차 안 팔린다, 뭐 충전 인프라 어쩐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국 대선이 누가 이기면 뭐 전기차 망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꾸 이제 어두운 논리만 있는 건데. 근데 ESS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논리로 2차 전지가 움직인다면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AI발 전력소의 폭증 때문에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발전 이런 거 뭐 전력 설비 난리가 났는데 지금 신재생마저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낮 시간에 데이타임밖에는 발전이 안 되면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로 좀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좀 뭔가 숨통을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시장이 그걸 또 읽어내주고 받아주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좀 그 뭐라 그럴까 답답하실 텐데 네, 어쨌건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전력 설비주 오늘 좀 움직였나요? 예, 오늘 전력 설비주가 대체로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결국엔 그 엔비디아를 위시로 한 그 하드웨어 쪽이 살아나니까 또 끌려 올라가는 좀 그런 느낌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 며칠 그 엔비디아가 급조정을 받았을 때 시장에서 또 이런저런 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AI 버블론 하면서 뭐 시스코 그 2000년대 시스코 뭐 그런 갖다 소리. 붙이고 막 네네. 이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뭐 그런 그러니까 예를 뭐 물론 엔비디아 풋을 잡아놓으신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어떤 그 좀 진통을 겪고서 또 이제 이렇게 급반등에 나서니까는 이제 전력 소비주들도 논리를 다시 회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굳건하면 HBM3 논리 역시도 여전히 탄탄한 것이고,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전기는 더 어마어마하게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이제 다시 좀 전력 설비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어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력 설비주들의 2분기 실적 전망도 대체로 괜찮거든요. 예를 들면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좀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전력 설비주 뭐 주가는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적은 의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심리.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좀 질주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이제 투영해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논리를 좀 확장하자면 이건 좀 뭐 올라야 되는 논리로 이제 갖다 붙이는 말 같기도 한데 또 8월에는 그 LS 일렉트릭이 또 MSCI 뭐 편입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다만 저는 전력 설비주 쪽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좀 보수적이기는 해요. 많이 올랐다. 너무 원체 많이 올랐고 일단 벌써 뭐 최근 1년 동안 뭐 한 적게는 5배에서 뭐 많게는 8배 일단 올랐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그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좀 괴리가 많이 축소가 된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어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그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기준으로 좀 목표가 밴드를 한번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하단이 28만 원이고 지금 상단이 35만 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일단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28만 원을 제시한 목표가는 일단은 초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쪽을 제시한 35만 원까지는 지금 불과 5만 원, 그러니까 한 15%, 17%? 요 정도의 이제 상승률. 물론 이제 이러다가도 뭐 목표 주가를 뭐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요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좀 목까지 좀 찬 시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기는 해서 예를 들면 요즘에 뭐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예를 들면 이제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뭐 며칠 전처럼 급락이 나오면 밑에서 한번 받아볼까 이런 관점을 가져볼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력 설비주 쪽 요쪽은 그렇게 손이 좀 쉽게 나가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요건 제가 좀 다른 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력 수요의 그 폭증의 원인은 결국엔 발열이란 말이죠. 네. 이 발열 때문에 이제 전력 그 수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뭐 LG전자에서는 뭐 냉각 공조 해가지고 올라갔지만 이제 냉각 공조 역시도 이제 엄청난 전기를 먹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다른 쪽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보다 좀 획기적인 냉각 기술이 뭐 나온다. 아니면 뭐 저전력 반도체 쪽에서 뭔가 좀 가시적인 것들이 모멘텀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유리기판 있잖아요. 그렇죠. 유리기판 같은 유리기판. 거. 네, 그리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싱거우면 소금 넣고 짜면 물 넣고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우면 냉각 공조 시스템 돌리고 전기 더 먹으니까 전력 설비 더 갖다 놓고 좀 이런 식의 논리로 계속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구가 환경이 버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그 인터스텔라의 명대사처럼 인류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력 설비주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그렇게 선뜻 손이 나가진 않는 섹터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조 부장님의 생각이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